자, 2부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16세기부터 이제 절대왕정 시대까지 끝났고요. 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것으로는 절대왕정은 부르주아 시민혁명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절대왕정과의 특권적 개혁관계에 기초한 이런 특허회사들도 함께 무너졌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청교도 혁명이 시작된 게 1640년이거든요. 네. 17세기 중반이죠. 네. 그리고 좀 전까지 16세기 했잖아요. 이제 네, 네. 17세기 넘어갑니다. 네. 부르주아 시민 세력이 점점 이제 강해져서 더 많은 경제적,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게 되죠. 네. 근데 특허 회사 같은 건 일정한 특허 받은 그 사람한테만 딱 권력을 주는 거니까 네. 당연히 광범위한 부르주아 시민 세력들이 이제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당시 이제 영국 왕이 찰스 1세인데 찰스 1세는 오히려 절대 왕권을 더 강화하고 네. 가혹한 세금을 막 부과하고 신흥 상공업자하고 자영농하고 막 대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흥 상공업자와 이제 자영농이 이제 중심이 돼서 네. 권리청원을 딱 제출하죠. 근데 그 권리청원을 제출한 의회를 찰스 1세는 해체해버려요. 의회를. 1629년에. 한판하자 이거지.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게 청교도혁명으로 비화되고 네. 그래서 결국 찰스 1세가 1649년에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크로멜의 공화정이 이제 선포가 되는 이게 이제 17세기 역사죠. 세계사 시간에 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 쌤 진짜 뭐, 똑똑하다. 그러다가 이제 또 뭐 왕정 복고도 이루어지고 막 복잡해요. 그러다가 네, 네, 네. 17세기, 17세기. 그러다가 이제 1688년에 네. 명예혁명이 딱 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왕권과 부르주아 이제 싸움이 끝났고 네. 권력은 이제 최종적으로 국왕은 이제 명목적인 국왕이 되고 음. 실제로 부르주아 세력이 지배한 의회로 권력이 넘어가는 이게 이제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명예혁명 거치면서 국가의 권력이 국왕에서 이제 의회로 완전히 넘어가기 넘어갔죠. 시작을 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16세기형 중상주의 시대의 정경 유착은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가 않게 된 거죠. 근데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시절은 끝났군요. 근데 그 시절은 이제 끝나가는 끝난 거예요. 겁니다. 네. 뭐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은 국가 재정 조달 수단으로 국채라는 게 등장해요. 국채. 의회가 이제 국왕이 돈 쓰는 걸 관리하기 시작한 그렇죠. 거잖아요. 네. 법으로. 네. 의회의 법으로 얼마를 발행해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의회가 관리를 하는 국채가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해요. 네. 그래서 영국은 세계에서 최초로 국가가 국민에게 빚지는 거잖아요. 국민들을 대상으로 파는 거니까 네. 국채를 이제 발명을 한 거죠. 영국에서.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제 의회는 항구적인 세금이라는 걸 도입을 하고 국채를 발행해서 그 세금을 국채 이자 지급의 담보로 이렇게 삼는 이런 그러니까 국채 발행한 이자를 세금을 걷어서 내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그게 거예요. 담보로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하는 야, 거죠. 훌륭한 세금을 만들어내고 이제 이게 근대적인 국가의 모습이 이제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죠. 이게 창조경제야, 창조경제. 세금을 대단하다. 그러니까 영국이 이게 굉장히 네. 중요한 나라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제 이런 방식으로 국채를 발행하기 시작을 하고 의회에서 법을 다 이제 통제를 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네. 국왕이 이제 자기 멋대로 통치하던 시절에는 지 멋대로 뭐 빚을 왕을 냈겠죠. 그다음에 네. 누가 계승이 네. 왕위가 어떻게 계승? 왕이 계속 전쟁도 벌어지고 막 그러는데. 채무를 그럼 누가 네. 갚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불확실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국왕의 빚의 시대다. 이게 정말 불확실한 시대다. 이게 채무 관계가 이게 끝나고 나서 세수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의회가 국가의 빚을 보증하는 국채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특허 회사도 당연히 이제 할 일이 없어져요. 국왕한테 돈 빌려주는 회사였다고 그랬잖아요. 할 게 없네. 근데 할 일이 없어지면서 이래서 세태를- 같이 쇠락의 길을 걷는군요. 네. 왜냐하면 국왕하고 특허회사 사이의 금전적 거래 중요성이 이제 없어지고 국채가 이제 그걸 대체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해외 무역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국가들이 서로 전쟁하면서 경쟁이 심해지면서 특허 회사의 채산성도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희지부지 되면서 약해지죠. 쇠퇴의 길을 걷죠. 특허에서도 사라진 왕권과 같은 운명을 피할 수가 없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몰락을 하게 되는데 국채 시대가 열렸다 그랬잖아요. 법에 의한 국채 시대가 열렸는데 그 중요성이 더 커진 3대 특허 회사가 살아남습니다. 얘는 안 망했구나. 네. 예. 그냥 교역만 했던 회사들은 다 죽었어요. 아. 근데 금융회사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주식회사로 돈 막 꿔주는? 벌어가지고 국왕한테 네. 돈 꿔주는. 꿔주던 네, 네. 이 금융회사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던 회사가 동인도 회사였었어요. 네. 그다음에 영란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이 이것도 금융회사죠. 이 민간 금융회사였는데 오늘날 그 영국의 중앙은행의 시초입니다. 네. 1694년도에 영란은행이라는 게 특허회사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남해회사라고 하는 게 1711년에 만들어진 노예교역을 하던 네, 이 교역회사였는데 요 세 회사는 사실상 금융회사였었어요. 이 회사들은 이 시기에 다시
꽃을 피웁니다. 어떻게 근데 그렇게 될 국채 수가 시대에 있었을까? 이 3대 특허 회사가 네. 엄청나게 영향력을 키우게 되는데 그 이유는 네. 이 세 기관들이 국채 인수 기관이었기 때문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아. 회사들이 네. 국방한테 직접 돈을 빌려줬잖아요. 네네. 근데 이 세 회사들이 이제는 뭐냐면 국채를 매입하는 거예요 대신. 어. 금융회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요. 영란은행 다시 잠깐 말씀드리면은 지금 오늘날 영국의 중앙은행의 전신인데 국채를 인수를 하든지 아니면 정부에게 직접 돈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화폐 발행권을 부여받은 특허 회사였었습니다. 한국은행이랑 비슷한 건가요? 근데 화폐 발행권을 네, 그때 네. 이게 민간은행이었는데 음. 그때는 네, 네. 민간은행들이 모두 화폐를 발행했거든요. 근데 그 특허를 받아야 돼요. 음. 정부한테 돈 빌려주고 그렇겠죠. 그거를 대가로 이제 화폐를 발행했고 영란은행을 제외하면 동인도 회사, 남해회사는 무역 독점권이라는 특허장을 가진 무역회사, 교육회사였는데 네. 동방무역이나 노예무역을 통해서는 돈을 벌지를 못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래서 막 파산의 위기에 내몰리다가 국제시장에 뛰어들어가면서 금융회사로 딱 변신해가지고 변신해서 영향력을 키워나가게 되는데 야. 왜냐하면 영국 왕실이나 국가재정 그 당시 전쟁 엄청나게 음, 치르던 시절이었기 음, 때문에 그 재정에서 국채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면 질수록 국채를 사가는 이 금융회사는 너무나 그렇죠. 귀한 거예요. 발행하면 뭔가 사가야 너무 되니까. 소중한 거야. 네. 그래서 네. 금융회사에 대한 이 네. 3대 회사에 대한 이제 의존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이 남의 버블이라는 얘기 못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못 이 들어봤는데. 근대 네. 유명한 튤립 버블 얘기 들어보셨죠? 튤립 버블. 튤립 버블이요? 네, 그런 건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예. 근데 이게 유명한 금융 버블로 꼽히는 게 튤립 버블이고 그다음에 어. 남해 버블인데 네. 어쨌든 남해 버블로 유명한 남해 회사는 그 정부로부터 국채를 매입해서 그 매입하는 대가로 주식 발행 권한을 따내면서 급성장한 회사예요. 어쨌든 다 특허 회사들인 거예요. 한국은행은 돈 빌려주고 국채 사면서 화폐 발행권을 얻고 남해 회사는 원래는 교육회사인데 정부한테서 국채를 사면서 주식 발행 권한을 얻어가고 그러니까 이때는 주식 발행을 하려면 정부의 허가가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국가가 부르주아 세력의 볼모인 거야 사실은.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국가가 운영되려서 자금이 필요한데 네. 국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해야 되는데 네네. 그 국채를 매입해 준 데는 다 은행이고 네네네. 그 은행들은 결국 부르주아 세력들이 갖고 있는 거니까 결국 국가가 부르주아의 돈으로 운영되게 되는 이런 구조가 딱 되는 거죠. 민간에서 주는 돈으로 음. 국가 재정을 충당을 충당하게 하면서 되는 거죠. 네네. 그 걔네들이 원하는 특허권을 이렇게 내주는 그런 근대 시대의 정경유착 형태였죠. 근대 시대 적용했죠. 음. 그 결국 직접 국왕에게 대출을 해주느냐, 음. 국채를 매입해서 국가에 자금을 공급하느냐, 이게 형태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주식회사는 국가의 재정을 공급하는 역할을 계속 해왔던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국채랑 굉장히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국가 재정 충당이라는 아주 귀한 명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정부와 특허 회사들이었죠. 다 사이에 이제 배타적인 특혜적인 유착 관계가 주식 회사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 회사의 발전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여기서 조금만 짚고 넘어가 보면 네. 첫 번째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항해 시대 이전의 지중해 자본주의의 주역은 파트너십이었었어요. 그렇죠. 네. 파트너십 자본주의는 지중해라는 닫힌 공간에서 작동하던 체제였었어요. 지중해 닫혀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게 16세기 코페르니쿠스 혁명이 지구가 네모난 평지가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알고 네네. 닫힌 공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음. 그때부터 대항해 시대가 열렸잖아요. 음. 우주는 무한하고 지구에는 신대륙이 널려 있다. 네. 라는 무한 공간의 의식이 이때부터 싹 틉니다. 이때 주식회사가 등장을 한 거고 주식회사 자본주의가 출현하게 된 거죠. 천문학하고 지리하고 경제가 다 연결돼 있네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천문학이라고 하는 게 열린 공간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건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사고의 그렇죠. 사고 방식의 네. 전환을 갖고 온 네. 건데 그게 없었으면은 아마 주식회사 자본주의가 없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너십 자본주의와 주식회사의 자본주의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공간 의식이다. 공간의식. 그래. 공간이라고 하는 건 닫힌 공간에 우리 사고 방식이 딱 닫힌 공간으로 있었던 시절에는 파트너십이 주도를 했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후자는 무한 공간을 전제로 한다. 음. 어떻게 천문학이 그 주식회사 자본주의랑 연결될 줄이야. 근데 실제로 그게 생각도 어마어마하게 못했었었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예. 거죠. 그 영어에서 레볼루션이 원래 네, 뜻이 네. 회전이에요. 아, 지구가 그래요? 돈다. 그래서 혁명이라고. 아.
그렇게 연결이 돼요. 진짜 혁명적인 네. 사고 방식의 그러니까 근대 사회를 만들어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회전이라는 뜻에서 혁명이라는 뜻이 나왔거든요. 네. 그랬구나. 무한 공간의 개념이 딱 등장하면서 네. 그때 영속 자본, 공간이 무한하니까 자본도 영속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주의 유한 책임이라고 하는 형태도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한 공간을 전제로 하면은 자본이 영속성이어야 그렇죠. 된다고 무한하니까. 하고, 네. 근데 유한 책임이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었어요. 이거는 회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유한 책임으로 바꿔주지 않으면은 열린 무한한 그 공간에서는 리스크가 큰데. 그 어떻게 될지 리스크를 모르니까. 예. 감당할 수 그럼요. 없다. 네. 그래서 상업 조직이 네. 존속하려면 무한 공간의 시대에는 유한 책임밖에 안 된다라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게 그렇겠네요. 됩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닫힌 공간 시대에 그 파트너십의 자본주의와 그 주식회사 자본주의 사이에는 이자와 이윤, 이자를 낳는 건 대출 융자를 하는 거고 이윤을 낳는 건 출자거든요. 그렇죠. 이게 구분이 되기 시작해요. 파트너십 형태에서는 이자 안에 리스크 회피를 위한 이윤도 포함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자와 이윤이 구분이 안 갔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자 개념으로 접근을 했는데 거기에는 리스크도 포함이 돼 이미 리스크도 포함되어 있는 이자 개념이었는데 주식회사 자본주의가 되면서부터는 이윤을 낳는 출자와 이자를 낳는 융자를 엄밀하게 구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서 기업의 활동 무대가 무한 공간이 됐기 때문에 출자와 융자를 구분하지 않으면은 리스크를 감수하려는 위험 투자자와 확실성과 안전성을 우선하는 이런 보수적 투자자의 요구들에 적절히 대응할 수가 없다. 무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그 불확실성과 높은 위험에 대해서는 투자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더 많은 이윤을 주고 보수적인 투자자한테는 융자를 해라라는 이 개념을 이자를 확실하게 꼬박꼬박 주는. 그렇게 구분이 되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을 낳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래도 참 영리하다. 아무래도 무한 책임보다 유한 책임의 리스크가 네, 네. 적긴 하지만 유한 책임도 어쨌건 그건 다 날리는 거니까 돈 꺼주고 이자 받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큰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개가 구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네요. 청취자들이 어떻게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네. 어렵기도 하지만 굉장히 재밌네요. 네, 저도요. 예, 좀 정리를 하면 이제 파트너십 자본주의는 닫힌 공간이고 수명이 제한돼 있으니까 무한 책임 혹은 이제 유한 책임, 즉 무한 책임이 좀 많았죠. 예, 꼼파니의 형태로. 또 이유는 이자 속에 포함돼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고 네. 주식회사 자본주의는 이제 무한 공간이니까 영속적이고 네. 또 리스크가 큰 만큼 유한 책임이고 네, 네. 이자와 이윤이 분리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차이점이고 네. 공통점도 있었어요. 음. 파트너십 자본주의든 주식회사 자본주의든 자본주의잖아요. 네, 네. 돈이 돈을 낳는 이자 개념과 음흠. 화폐의 자기 증식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네. 증식 과정이라고 하는 이 자본 개념은 동일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건 음. 공통 분모죠.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기독교 세계 중세는 네. 이자가 금지돼 있었어요. 음흠. 지금 무슬림 이슬람 세계에서도 이자 금지하잖아요. 기독교 세계에는 이자가 엄격히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교회나 봉건 영주 국왕 등 당시 지배계층이죠. 중세 지배계층들이죠. 이자를 인정하게 되면 자본 축적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은 자기네들만 누리던 이 부의 독점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중세죠. 이자를 금지를 한 거예요. 그게 중세죠. 네. 아, 그런 거였어요. 네. 네네네. 자기만 돈을 가지면 되고 나머지 네, 사람들은 네. 돈은 돈 불리는 일을 하지 말아라고 해서 이제 이자 금지령을 딱 내려놓고 있었는데 코멘다 아까 그 유한 책임 파트너십이었죠. 네. 그 출자자에게 자본을 제공하고 이익을 내면 일반적으로 출자자가 4분의 3을 가져가고 기업을 하는 사업자가 4분의 1을 가져갔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할 이익에 대해서 배분을 미리 약속을 받고 그 나중에 이익이 나면 배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이윤 개념이 이미 이 당시에 있었어요. 아니, 그런데 교회가 이자를 금지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윤이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가 네. 술수를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 13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에서 화폐와는 구분되는 자본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그 13세기 자본론이라고 불리는 건데 자본은 소유자가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이용하려고 확고하게 결의한 것이다. 로 정의를 내립니다. 소유자가 이익을 만들기 위해 이용하려고 확고하게 결의한 것. 교회에서 네, 그리고 자본은 이익을 내는 씨앗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화폐 경제가 발전하면서 교회도 이제 거기에 맞도록 이론을 네. 발전시켜 나간 그렇죠. 거네요. 화폐 경제가 그 상업 자본주의가 막 성장을 하면서 이걸 금지를 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충돌하고 막 있는 과정에서 이제 그걸 회피하는 이제 길을 만들어 나간 거기서 또 거예요. 이익을 내야 되니까. 자본은 이익을 내는 씨앗이라는 자본 개념을 정립한 사람이 13세기의 프랑스의 신학자였습니다. 아하. 피에르 두장 올리비 라는 사람이었는데 신학자. 신학자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자본주의를 만들어내는데 어. 올리비가 뭐라고 했냐면 자본이 가진 씨앗 같은 속성 때문에 자본을 반환할 때는 화폐나 물건의 가치뿐만 아니라 여분의 가치까지
환원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증식. 그렇죠. 돌이나 화폐는 무생물이죠. 네. 재산상 능력이 없어요. 네. 그런데 자본은 자기 증식 능력을 가진 씨앗에 비유를 하고 있단 말이죠. 아. 돌은 몇 년 지나도 돌 그대로입니다. 네. 크기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네. 이자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근데 네, 네. 씨앗은 시간이 늘어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메우고 기타 등등 여분의 가치를 붙일 수가 있다. 그래서 자금을 빌려주는 사람은 미래의 가치 증가분을 현 시점에서 이익으로 덧붙여도 괜찮다. 그래서 코멘다가 이미 투자자들한테 이익을 약속을 하고 배당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 다 정당화하는 논리를 이 올리비가 만들어준 거예요. 이러면서 중세 시대 교회 이자금지 방침이 완전히 무력화되고 네. 화폐의 자기 증식의 씨앗이라는 자본이 정당화되기 시작이 되면서 자본의 자기 증식 운동으로 정의되는 자본주의 원형이 만들어진다. 이게 아마 마르크스도 이제 이 개념을 가져다 쓴 거죠. 그러면 신학자인데 이게 피에르 드장 올리비 신학자인데 씨앗. 경제학자라고 얘기해도 손색이 없을 것 그럼요. 같은데요. 다시 읽히고 있는 거예요. 이 올리비 이 책을. 그러니까 지금 미준호 교수가 얘기하는 거랑도 비슷한 맥락이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주류 경제학자들도 이때 이미 경제학의 원형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올리비를 찾아서 읽고 있다는 그 거 아니에요. 13세기인데 특허회사 일부는 국채를 매개로 해서 17세기에도 살아남았다. 아니면 살아남았다기보단 더 뭐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럼 18세기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남의 버블 붕괴라는 사건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네, 텐데 네, 한번 그게 찾아볼게요. 우리 사실은 했어요. 아 진짜요? 33회 네. 버블 편에서 했는데 그때 이제 아. 마돈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아, 네, 네, 네. 그랬구나. 우리가 그 네. 버블 사태의 시작을 얘기하다 보면 반드시 등장하는 이 두 가지 사건 중에 하나인데 중상주의 자본주의 시절에 근데 남의 버블이 붕괴를 하면서 이 특허 회사들 주식 회사들이었죠. 된소리를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남의 버블이 붕괴하면서 영국 정권이 무너지거든요. 수장이 물러나요 자리에서. 그러고 나서 네. 죽어요. 그 다음에 바로 물러나자마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있었던 이 버블 사태인데 그러면서 주식 회사의 열기도 사그라듭니다. 그렇겠죠. 주식 회사가 처음에 출연했을 때부터 정부와 당사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주식 회사와 주식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었어요. 그렇겠죠. 별로 이렇게 반가워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제도니까. 사회 지도층에서도 비판적 여론이 지배적이었었습니다. 근데 18세기 들어서서는 정부와 의회까지도 주식회사의 적대감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정부는 국채 경쟁자이거든요. 주식을 같은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데 네. 주식보다 국채가 인기가 많아야 되는데 아. 주식이 인기가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네. 거품이 막 일어나면 국채는 거품이 일어나질 않는데 그렇죠. 주식은 막 거품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네, 네. 세 그러니까 배, 별로 네 이제 배, 뭐 막. 10배까지 남의 버블은 불과 6개월 사이에 주가가 10배가 뛰었거든요. 근데 남의 버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제 그러면서 영국의 의회가 1720년대 버블법을 제정해요. 울고 싶은데 네. 뺨을 때려줬구나 남의 버블 사태가. 그러면서 음. 국왕의 허가 없이는 주식회사 설립을 못하게 합니다. 금지를 딱 합니다. 네. 이 버블법을 놓고 현재 주류 경제학자들은 영국이 한 가장 추악하고 어리석은 아하. 법이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렇겠네. 왜냐하면은 무허가 주식들이 막 난무하면서 음. 나중에 주식시장 붕괴하고 사람들 죽고 자살하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의회 입장에서는 이걸 막아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버블법을 제정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주식회사는 악이라는 인식도 굉장히 보편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자금과 시간을 생산 활동에 쏟지 않고 종이 쪼가리를 거래하는 데 사용하면 사회 전체에 손해를 입힐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굉장히 컸죠. 지금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좀 있기는 있는데 아니 주식이 종이 쪼가리인 건 맞잖아요. 그때는 그때는 종이 쪼가리 딱 이렇게 있었죠. 예. 한마디로 예. 주식회사를 싫어하던 사람들이 주식회사를 공격할 어떤 호재를 만난 거예요. 주식회사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아까도 네네. 말했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저게 뭐지? 그러니까 굉장히 미심쩍고 저건 네. 아니지 이제 이런 저건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아담 스미스 네. 이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적 분위기에서 아담 스미스도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정말 비판적이었어요. 제가 프로에다가. 화폐와 관련된 다큐멘터리 봤었는데 그때 아담 스미스가 주식회사에 대한 비판적이었던 내용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이게 심지어 아담 스미스까지도 주식회사에 네.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건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첫 번째는 파트너십에서는 파트너가 자신의 지분을 남에게 양도하거나 새로운 파트너를 영입하려면은 파트너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네. 그거에 비해서 주식회사는 주식 안 도 누구한테 누가 팔든지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럼요. 거예요. 어. 끊임없이 주주가 바뀌어. 회사의 주인이 끊임없이 바뀌는 거야. 그것도 뭐 하루 만에 바뀌고 요즘에는 뭐 네네. 1분 0.001초마다도 바뀌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가 변동으로 인해서 주식의 가치는
회사 납입자분보다 훨씬 많거나 적어지거나 막 하는데 그 그렇죠. 비율은 안 정해져 있고 굉장히 불안정한 주식이다. 음. 그렇게 봤고 두 번째는 뭐냐면 파트너십은 무한 책임을 지잖아요. 콤파니야. 주식회사는 유한 책임이다. 유한 책임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려면은 소유와 경영의 상호 견제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주주는 경영에 관심 없어요. 배당만 잘 받으면 그렇죠. 돼. 몇 배치냐. 그것만 만족하기 때문에 경영진을 관리할 생각이 전혀 없죠. 이사는 자기 돈이 아니죠. 네. 남의 돈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경영진들은.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가 파트너십의 자금을 관리하는 것처럼 열심히 회사 자금을 관리하지 않겠죠.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아담 스미스가 비판했고 지금은 요즘에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이런 비판은 계속 나옵니다. 그에 따라서 주식회사라는 데는 경영이 태만할 수밖에 없고 낭비와 부정부패가 만연하기 마련이다라고 아담 스미스가 얘기를 하면서 무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위험을 무릅쓰는 파트너십 회사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비판을 아담 스미스가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주식회사의 소유 지배 구조 자체가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무역 독점권이라는 배타적 특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어 너희들은 이렇게 이제 아담 스미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 스미스가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네요. 그러니까 버블 사태를 계기로 국왕의 허락 없이는 주식회사 설립이 불허되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제 한마디로 좀 된소리를 맞은 셈인데 18세기에 크게 위축되었던 주식회사는 19세기에 어떻게 다시 불이 붙게 된 것인지 그게 궁금하네요. 산업혁명이 이제 딱 일어나요. 아 드디어 이제 짠. 산업혁명의 시대로 넘어왔군요. 빠바. 예. 네. 그러면서 네. 이게 증기선하고 증기기관이 이제 막 대서양을 횡단을 하고 네, 네. 철로가 네. 놓이면서 막 어마어마한 사람과 화물을 막 실어 나르는 게 사람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1차 산업혁명 시대인 거죠. 그렇죠. 네. 18세기 1820년도에서 뭐 그때쯤이에 첫 뭐 음. 대서양 횡단하는 증기선이 나오고 이런 때가 네. 그러니까 철도와 운하의 시대가 딱 열리게 되면서 탄광, 석유, 운하, 철도 뭐 거액의 자본을 필요하는 요즘에 말하는 인프라 회사들, 원자재 네, 네. 인프라 회사들이 이제 세계 곳곳에서 이제 확산되고 제조업 분야에서도 주식회사가 생겨나게 됩니다. 옛날 남회사 이런 것들은 얘네들이 뭘 하는지 모르는 회사는 그러니까. 이거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주식회사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인식도 바뀌기 시작을 해요. 어쨌거나 이 과정에서 영국의 총자본에서 이 주식회사의 비율이 7세기에는 한 15%에 불과했는데 네. 19세기 들어오면서 24.5%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오. 인프라 사업, 제조업 분야에서 주식회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반면에 남해회사, 동인도회사 같은 특허장을 가진 금융회사의 비중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그렇겠죠. 됩니다. 주식회사가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니까 주식회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데 산업혁명이 가져온 이 놀라운 기술 혁신들이 다 자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가시적인 형태로 막 드러나니까 네. 사람들은 이런 혁명적 변화에 막 생활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예전엔 그냥 종이 쪼가리를 거래하는 거 정도로만 이렇게 느껴지다가 실제로 눈으로 보이니까 이 혁명적 변화가 일상생활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뭐 네. 이거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환호를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막 예전에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이제 막 벌어지니까 이런 상황에서 철도 회사 주식을 산다. 이게 역사의 진보에 동참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기 시작해요. 뭔가 개명한 사람이라는 뭐 이런 네. 느낌을 주겠죠.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특정한 사람들만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철로가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것들은 다 공공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거 아니냐. 아. 이럴 때 투자하는 거는 괜찮은 일이다.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다. 네, 네. 리스펙트 할 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투자하기 시작을 해요. 어. 그러면서 중산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 개인, 노동자가 다 이익을 누리는 행운의 시대에 주식회사를 동반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이때가. 아. 그래서 19세기 초반에 영국의 버블법이 폐지가 됩니다. 그러네. 주식회사가 다시 회생의 길을 걷는 거예요. 아. 이 산업혁명 이후에 비로소. 그러면서 버블법은 공식적으로 폐지가 되고 주식회사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투자가 허용이 됐고 네. 주식회사는 이제 이때부터 유례 없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19세기 이래 주식회사 제도는 과학기술 진보가 가져온 경제적 과실을 일반 대중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16세기부터 17, 18, 19세기 이렇게 이어오면서 이 주식회사가 부침이 있는 게 참 재밌네요. 역사적으로. 그래요. 천문학과도 연결되고 재밌습니다. 왜 타이타닉 보셨어요? 혹시 그 봤죠. 영화? 저는 봤죠. 여러 번 네. 봤습니다. 배에 대한 사람들의 그 자부심이나 또 그렇죠. 타이타닉의 기록을 갱신하는 것에 대한 관심 막 이런 게 좀 생각이 나네요. 대서양의 기록을 세워야 된다 막 그러고 그러죠.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주식을 사는 게 역사적인 진보에 동참한다 이런 생각을 했을 투자. 거라는 짐작은 돼요. 그 예. 드카프리오가 배를 딱 보면서 네, 막
그 가슴이 부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증기 기관이라든가 새로운 산업 발전 이런 걸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진보의 눈으로 보다가 네. 이제 보다가. 좀 겪다 보니 네. 그런 대중인식도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거대한 자본을 가진 주식회사는 팽창을 하고 자본을 가진 사람에게는 부가 쌓이고 대다수 대중은 또 그 증기기관과 기계에 얽매여서 끊없이 노동을 해야 되는 현대판 노예 신세가 되어버리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체감하는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불평등의 시대가 이렇게 좀 눈에 그렇죠. 보이는 것 예. 같아요. 자본의 예전에는 계급적으로 이렇게 음. 있었다면 지금 여기서는 왠지 그렇죠. 예. 계급으로 이게 나눠진다는 것이 네네. 드러나게 되면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자본론이 지필되게 되는 그 시기하고 같이 일치되는 거죠. 아, 네. 타이타닉 영화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거의 한 네. 세너 번 봤거든요. 이 타이타닉이 이제 대서양 횡단 기록을 막 갱신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 장면에서 속도를 높여 그럴 때 네. 밑바닥 보일러실에 음. 석탄과 땀으로 범벅이 된 화부들이 정신없이 석탄을 막 증기관 속으로 막 쳐넣잖아요. 그 장면 네네. 기억나세요? 그때 1등석에서는 드레스하고 연미복을 입은 귀족들과 아. 부르주아들이 파티를 벌이고 있죠. 춤추고 네, 놀고. 이 둘은 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음. 계급이 다른 거죠. 그렇죠. 말하자면. 그리고 타이타닉이 이제 빙사가 딱 충돌해서 네. 바닷물이 막 쇄도에 들어오잖아요. 네, 네. 그때 가장 먼저 물에 수장되는 사람들이 그 화부들이거든요. 예, 배 주인들이 뭐라 하냐면 그 화부들에 대해서 어떤 인간적 연민도 없이 바닷물이 조금이라도 덜 들어오게 하려고 네. 늦추려고 철문을 내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철문 이제 빠져나오는 사람 갇혀버려서 그냥 수장되는 사람 그 모습이 쫙 보이죠. 그 장면이 제가 묘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타이타닉을 만든 감독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거든요. 네, 네. 나중에 에일리언도 만들고 그랬죠. 네, 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 때 네. 애초에 이 생각을 하고 만들었대요. 아, 네, 제가 그랬구나. 인터뷰를 직접 들었거든요. 네, 네, 네. 1등석, 2등석, 3등석 음. 보일러실로 나뉘어진 이 타이타닉의 모습이 네. 현대 사회의 계급 구조의 축소판과 같다. 네. 자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음. 이 타이타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설국열차 생각나네요. 네, 그런 거죠. 김준호 네. 감독의. 그런- 예. 그래서 주식회사가 만든 19세기의 세상은 음. 결국 이런 세상이었다. 네. 타이타닉이 딱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새삼스럽네요. 음, 그 음. 타이타닉에다가 또 음. 데뷔를 시켜가지고 음. 상상을 해보니까 네. 이렇게 19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네. 주식회사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음. 주식시장은 열불이 납니다. 네, 뭐 네. 신대륙과 그다음에 유럽에서 음. 그리고 그때는 정말 국경이 없어가지고 유럽에 앉아가지고 미국의 철도 회사의 주식을 사고 그러던 시절이었죠. 근데 그 밑바닥에 이제 이게 정말 계급 분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흑백으로 이제 나뉘던 이런 시절이었던 거죠. 음. 어쨌든 모든 제도가 그랬던 것처럼 주식회사도 음. 지금 우리가 16세기부터 이제 19세기까지 왔는데 이런 특정한 역사적인 상황과 정치 경제적 여건에서 탄생한 시대적 산물인 건 분명하고 네, 그러니까 네. 산업혁명이 만드는 산업자본주의에 가장 적합한 조직 형태로 이렇게 맞춤형으로 낸 게 바로 주식회사라는 제도였던 것 같아요. 네. 19세기나 20세기 중반까지 승승장구하던 주식회사도 20세기 말에 이르러서 신자유주의가 세상을 지배를 하게 되는데 주식회사의 행운의 시기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아. 여기서 말하는 행운의 시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뭔가 이게 주식회사라는 제도 자체가 당시에 산업혁명이 갖고 온 역사적인 진보 있잖아요. 네, 네. 이걸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시기였던 거예요. 여기가 아까 기술 진보에 대한 동참을 한다라고 얘기했던 네, 네. 그 의미에서 행운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행운의 시대가 자본의 제국으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주식회사 제도와 신자유주의가 이렇게 딱 결합하면 순간에 자본의 제국이 완성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자본의 제국에서는 주식회사는 국민을 버리고 자본 그 자체를 위한 존재로 변모를 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자본의 제국에서는 기업의 이익과 주주 배당금은 계속 높아지고 노동자의 임금은 오르지 않고 비정규직만 늘어나가는 완벽한 불평등의 세계가 펼쳐진다. 그 주식회사 그 행운의 시대 때는 그러니까 투자를 하거나 이런 행위 자체를 되게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은 것처럼 인식되는 그런 상황이요.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왜냐하면 있었는데 그렇겠죠. 역사의 진보다 이게 네, 이게 네, 바로 네. 역사의 진보다라는 거였었고 물론 당시는 정말 적나라한 초기 자본주의에는 노동자들의 착취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했었지만 네, 네. 이게 이제 시간이 이렇게 가면서 기업의 주가가 오르면 노동자들의 임금도 같이 올라가는 기업의 주가와 노동자의 임금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던 시대가 열려요. 그런 상황 이게 같이 갔었어요. 네, 네. 신자유주의가 오기 전까지는 같이 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신자유주의가 지금까지. 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막 이게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일도 없었지만 주가가 굉장히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임금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공동 네. 운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주식회사에서의 자본과 노동자는 네, 네. 근데 신자유주의 시대가 오면서 자본의 제국이 열렸을 때는
주가와 임금은 서로 상반된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서로 완전히 딴 길을 갑니다. 생산성하고도 그렇죠. 생산성이 올라가면 임금은 떨어지죠. 그리고 네. 노동자를 딱 대량 해고하잖아요. 주가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구조로 가는 게 이제 이게 자본의 제국이다. 네네. 그래서 이 자본의 제국에서는 노동자의 몫을 뺏어서 자본이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 세상이다. 이게 미즈노의 설명이에요.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자본 제국에 대한 얘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번에 우리의 주제입니다. 우리 알파조님 예고편까지 무슨 네. 드라마 다음 편 막 제가 보고 싶은데 그냥 딱 얘기하다가 그것이 그냥 딱. 알고 싶다. 자본제국. 자, 우리 네. 오늘 74회는요 소득 불평등의 미시 경제학 1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뒤에 알파조님 만날 때는 2탄으로 소득 불평등의 세상을 미즈노 교수의 자본제국으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